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쌤 투어의 정쌤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강의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완성 강의라고 해야 할까? 딱 8강의 수업으로 수능에서 나오는 모든 핵심 개념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주제들을 묻고 또 올해 기출문제인 6월, 9월 평가원 문제를 해설하면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드리는 수업이고, 사실은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발문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유동적으로 유도리 있게 수업을 하는 방식의 수업을 사실 짜놨는데, 이놈의 온라인 수업이 끝나질 않아가지고 제가 혼자 마치 학생들이 있는 것 마냥 원맨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뻘쭘할 것 같고 되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학습지를 미리 올려놨습니다. 네, 이런 학습지죠. 총 21개의 주제로 되어 있고요. 사실 올해 수능 경향을 반영을 조금 못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수능 경향에는 연구, 윤리와 사회 운동 파트가 추가로 들어갔는데 사실 그 파트는 제가 굳이 다루지 않거든요. 사회 운동은 이제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뭐 딱히 다룰 만한 그런 내용적인 게 딱히 없고요. 연구 윤리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비문학 그냥 지문 독해 풀도 싶으면 풀 수 있는 쉬운 내용이라서 굳이 막 제가 강조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굳이 뺐고요.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는 이 내용이 확실하게 맞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물론 거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올해 추가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보충 강의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일단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제인데, 자, 1번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맞습니다. 1번에 보니까 자연현상 vs 사회문화 현상이래요. 네, 우리 수능에서 1번 고정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무조건 챙겨가셔야 할 거고요. 각각의 특징과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자연현상 혹은 사회문화 현상 중 어떤 현상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특징을 연결짓는, 그래서 구분하는 문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수능에서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할 때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맞아요. 바로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명확하고요. 주체가 사람일 땐 사회문화 현상이 되고요. 주체가 사람이 아닐 땐 맞습니다. 자연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예외가 있는데, 주체가 사람이지만 이게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맞습니다. 질병이나 호르몬과 관련된 현상이 있어요. 질병이나 호르몬은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니죠.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록 질병과 호르몬이 발생한 주체가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건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신 채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순서대로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몰가와 가라고 돼 있을 겁니다. 자, 몰가는 뭐였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배운 지 한참 됐는데. 맞습니다. 자연현상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몰가치성이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첫 번째 특징은 그렇습니다. 바로 가치성, 가치관측성입니다. 간단하죠?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네요. 자, 여러분, 자연현상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떠있는 해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해가, 별과 달이, 오늘은 좀 더 바람이 더 강하게 불까 하면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불고, 오늘은 좀 더 뜨겁게 해볼까 하면서 태양이 막 더 화력을 불태워가지고 더 강하게 햇빛을 내릴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가치라는 건 애초에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사람의 생각인 가치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가치성을 띈다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몰가치는 이제 몰상식하다, 상식이 없다, 그 몰과 같은 몰이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가치성은 이제
당연히 사람의 생각이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이제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당연히 사람의 가치가 뛸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걸 비교할 때 되게 아름다운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바다에 놀러간 그 여행을 간 사회문화 현상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했었어요. 자, 사랑하는 연인이 바다로 여행을 갔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간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아마 맞겠죠. 더 아름다운 추억을 쌓기 위해서 서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한 행동에는 당연히 어떠한 의도, 가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치 함축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현상과 사회문화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존이라고 써 있어요. 존은 뭐의 줄임말이었죠? 맞습니다. 존은 존재 법칙이고요. 자, 이거와 대비되는 사회문화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당이라고 써있네요. 당이 뭐예요? 당은 맞습니다. 당위 법칙이에요. 당위 법칙. 여러분 존재 법칙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제 막 여러분들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발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 한번 이게 뭐였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계신다 하더라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대답을 못하면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고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셨으면 이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존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특징을 존재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식이겠죠. 자, 인식이라는 것도 결국엔 누구의 생각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자연현상이 사람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라고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하늘에 태양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에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거와 대비되는 사회문화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당위 법칙인데요. 자, 당위 법칙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는 인간의 규범적 요구를 말합니다.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는 인간의 규범적 요구를 당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 누가 정한 겁니까? 당연히 사람이 정한 규칙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정한 규칙, 규범은 누가 따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 자연현상은 이 규범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위 법칙은 사회문화현상만의 특징이 되는 거고 사랑하는 연인과는 어떤 규범이 요구된다? 맞아요. 서로도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바람 펴서는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그런 다양한 규범들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 법칙과 당위 법칙으로 두 번째 특징을 고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현상의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나와있죠? 필과 확이라고 나와있네요. 자, 여기서 필은 뭐였어요? 맞습니다. 필은 바로 필연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은 맞습니다. 확실성이에요.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사회문화현상의 세 번째 특징은 개와 확이라고 적혀있는데 개랑 확은 뭐예요? 개는 맞아요. 개연성이고 확은 여기서 확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의 원리입니다. 좋아요. 개연성과 확률성이요.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필은 무슨 필자입니까? 한자로? 맞아요. 반드시 필자입니다. 반드시라는 것 바꿔 말하면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확실하다고 할 때 확률이 몇 %일 때 확실하다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100%일 때 우리는 확실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자, 우리가 바다로 놀러 가면 바다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모두 쳐요? 맞아요.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안 치는 경우는 없어요. 파도가 이제 약하게 바람이 약하게 불면은 파도가 약하게 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파도가 강하게 칠 뿐,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안 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예외가 없는 자연현상의 특징은 필연성 혹은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예외가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라고도 하는데 뭐가 명확하다? 맞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반대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인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는, 확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죠. 개연성도 동의어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꼭 주말, 휴일을 보낼 때 꼭 바다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놀 수도 있어요. 놀이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산으로 등산을 갈 수도 있고, 집순이 커플들은 집에서 재밌는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편하게 쉬면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외가 존재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없나요? 아니죠. 원인과 결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예외가 존재하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사랑하니까 예외는 떠났겠죠. 사랑하지 않아도 어떤 목적은 있겠죠. 어쨌든 원인과 결과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인과관계가 나타난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 요거를 또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벌써 마지막 특징이네요. 금방이죠. 자, 마지막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특징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와 보특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자연생의 보는 뭡니까? 맞아요. 자연생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보편성입니다. 자연생의 마지막 특징은 보편성. 그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은 맞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자, 자연상은 확률성의 원리, 표현성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달의 인력과 청력, 밀고 당기는 힘 때문에 나타나는 거. 맞아요. 바로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 이 밀물, 썰물 현상이 안 나타나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날의 달의 인력과 청력의 크기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는,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이 들어왔다, 더 조금 들어왔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밀물, 썰물 현상이 아예 안 나타나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특징이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외적인 것, 특수적인 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과 대비되는 사회문화적인 특징은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공존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서로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사랑이 깊어져. 그럼 이들은 최종적으로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말고요. 맞습니다. 이 연인은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연인은 결혼을 합니다. 어느 사회나 결혼하는 문화는 보편적으로 나타나죠. 그게 바로 보편성이고요. 근데 이 결혼하는 문화가 사회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나 모든 나라가 결혼하는 제도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특수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교할 때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보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제가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쓰면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는 소개해드렸죠. 바로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자연현상이라는 것도 구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연구 방법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맞아요. 바로 경험적 자료를 통해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결국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사회문화현상만의 특징이 아니라 자연현상의 특징도 된다는 것. 이런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신다면 아마 1번 파트는 틀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수능이 아니군요. 6월, 9월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시간을 들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 푸시면 해설 강의를 이어서 들어주세요. 네, 문제 다 푸셨나요? 그럼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해설을 위해서 판서를 좀 지었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기억을 보니까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정체되면서 형성된 습지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이 되겠네요. 그다음 니은에 보니까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는 수풀이네요. 이것도 뭐 사람이 한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군요. 그다음 디귿에 보니까 삭, 고니 등 평소 보기 힘든 동물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영상을 담은 것도 누가 한 거죠? 사람이 한 거고 감상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회문화현상이 되겠고요. 리을 보니까 개화가 잘 되지 않아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 불리는이네요. 이렇게 부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회문화현상이 되네요. 그래서 자자사사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꼭 4개라고 해서 자연현상이 2개, 사회현상이 2개가 아니라 3개 하나인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보니까 1번 자연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같은 현상을 묶어놓고 달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표현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사실 1번 문제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정확하게 분배하시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이 자연현상은 당연히 몰가치적인데 달리라고 썼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네요. 1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2번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인과관계는 제가 저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공통이었죠.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둘 다 나타나고요. 하지만 명확한 건 자연현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여기도 나와있네요.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는 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둘 다였죠. 그래서 이것도 달리라는 표현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참 간단하죠. 그 다음에 4번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 같은 현상에 비해서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 보편성이 강한 건 사회문화현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이죠. 4번 같은 경우는 니은과 리을이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사회문화현상,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 자연현상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답니다. 개연성의 원리는 누구의 특징이었어요? 맞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죠. 정답은 5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1번 유형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자, 바로 9월 문제를 풉시다. 자, 9월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더 쉽네요. 기억, 니은, 디귿 3개만 나왔군요. 자, 기억을 보니까 숨, 모기의 피부, 세포에 침투하여 감염을 유발하고 혈액을 통해 다른 부위로 이동을 한답니다. 이건 주체가 사람이긴 하네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 이렇게 감염을 유발하면서 혈액을 통해서 다른 신체 부위로 이동을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기 딱 예외에 적용이 되는군요. 질병과 같은 이런 현상이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니은에 보니까 태아의 뇌기능을 저하시켜 소두증 같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이것도 또 바이러스가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유발시키는 거니까 질병과 관련된 현상이라 주체는 사람이지만 결국엔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예외라는 거 또 여러분들 캐치하셨을 거고요. 다음 디귿에 보니까 국제 공중보건 긴급 사태를 선언을 했답니다. 이 선언은 누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죠. 디귿은 사회문화현상이 된다는 거. 이거 뻥이죠. 자, 그럼 볼까요?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대요. 이 존재 법칙 누구의 특징이었죠?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이네요. 이걸 문제라고 했나 싶습니다. 그죠?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럼 2번 봅시다. 자연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자, 동일한 현상을 묶어놓고 달리라고 했으니 애초에 2번은 답이 될 수 없을 거고요. 근데 같이 함축적이라는 건 또 사회현상의 특징이니까 애초에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완전 틀린 표현이고요. 3번 자연현상은
확률성의 원리. 자연현상이 확률인가요?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죠. 그다음에 자연현상을 사용하는 현상. 또 다른 현상을 묶어놨으니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요. 확실성의 원리네요. 이거 바꾸려면은 디귿의 여기, 디귿과 기역을 서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사용현상 확률의 원리,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3번은 엉뚱한 완전히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보기였고요. 그 다음에 4번 자연현상 사용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또 지금 같은 현상을 이렇게 떨궈놨으니까 애초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명확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이거는 자연현상에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역과 니은을 같이 묶으면 되겠네요. 기역, 니은은 디귿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이러면 4번은 맞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연현상, 사용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가 가능하답니다. 자, 이거 뭐가 틀려요? 달리가 틀린 겁니다. 자, 공통이 또 나왔죠.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가능한 건 자연현상과 사용현상 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좀 일부러 빠르게 해설을 했는데 일부러 빨리 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속도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1번 주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주제 사용현상을 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교합이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용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사용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원래는 4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3가지만 나오겠네요. 이 관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셔야 하나요? 일단은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을 떠올리셔야겠네요. 자, 제가 기능론과 갈등론을 묶은 이유 이제 너무 잘 아시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맞아요. 이 둘은 둘 다 무슨 관점이에요? 둘 다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회를 크게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묶어놨고요. 자, 그럼 기능론의 키워드부터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능론의 대표 키워드는 당연히 이론 명칭에도 있듯이 뭡니까? 맞아요. 기능과 역할이 되겠네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사회는 뭘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균형과 질서. 안정. 이런 것들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균형과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사회는 하나로 뭐가 되기 쉬워요? 맞습니다. 사회는 하나로 통합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은 밀접하게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호 의존 관계고요. 그래서 이 상호 의존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여기다 비유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생명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걸 뭐라 한다? 맞습니다.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가 어디 부위가 아프면, 예를 들어 두통이오면은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파지듯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 하나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것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망가지게 돼요. 왜? 그 이유는 우리 신체가 어떻게 되어 있듯이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듯이 연관되어 있듯이 사회도 어떻게 되어 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망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호 이론, 상호 연관도 써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론의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기능론에 따르면 지금 상태가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지금이 가장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뭘 싫어해요? 맞아요. 변화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무슨 비판을 받게 되죠? 맞습니다. 소중적 관점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요. 사실 기능론의 키워드는 대부분 약간 긍정적인 느낌인데 유일하게 부정적인 느낌의 키워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해체입니다. 사회가 해체됐다는 것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뭘 수행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 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키워드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론의 키워드는
간단하죠. 갈등론은 세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네요.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 맞습니다.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나누게 되죠. 근데 이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괴롭히고 있죠. 착취하면서 억압하면서 괴롭히고 있으니 이 세상에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갈등이 만연할 수밖에 없고 이 사회는 불평등과 부조리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끊임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재생산되고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가만 냅둘까요?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죠. 그럼 이 불평등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사회 운동을 통해서 시위나 혁명,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자라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아니라 맞습니다. 진보주의적 편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문이 서술되어 있다면 이제 갈등론이 될 거고요. 다음 이론 상상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입니다. 사실 교환이론은 이제 모르셔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옛날 기출문제엔 교환이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요. 이들을 세트로 묶은 이유는 둘의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둘 다 무슨 관점? 둘 다 미시적 관점. 사회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론, 이게 바로 상상론과 교환이론이 되겠고요. 상상론은 줄임말이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키워드, 줄임말이 상상론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론 명칭이 있으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당연히 상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상호작용이 되겠고요. 사람들은 언어, 문자, 소리, 얼굴, 표정과 같은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상징 중에 하나가 표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수업을 잘 들으시지만 말을 안 들으실 때, 막 지나치게 떠들 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말없이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서 무표정으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우쌤 지금 화났다, 뭔가 잘못됐다 라고 여러분이 캐치하면서 급 조용해지면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핵심이 상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또 상상론 같은 경우는 개인이 청한 이거에 대한 이게 달라진대요. 개인이 청한 무엇에 대한 뭐가 달라져요? 맞습니다. 개인이 청한 상황, 개인이 청한 장면, 이런 상황이나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개인마다 뭐가 달라져요? 상황적인 의미, 부여, 해석, 이런 것들이 달라진답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의미부여가 달라지니까 온라인 수업을 성실하게 듣는 친구도 있고 나중에 몰아서 듣지 마 하면서 나중으로 미루는 친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적인 의미부여 해석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상론이 되겠고요.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 써놨네요. 이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이런 정도의 키워드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상상론은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거와 대비되는 교환이론의 키워드는, 교환이론은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호혜성의 원리였어요. 호혜성의 원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호혜성은 바로 give and take였습니다. 내가 뭔가를 줬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우린 더 이상 그 행동을 해야 하네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나한테 뭐가 되는 행동을 한다? 자신에게 이익, 자신에게 이득, 자신한테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는 것.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계산적인 느낌의 이론이 될 거고요. 뭔가 이해관계,
타산을 따지는 이론입니다. 타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신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바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 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문을 서술했다면 이제 교환 이론이 되겠네요. 어때요? 이 중요 내용, 여기서는 보통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에 한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두 문제 이상씩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셨다면 자, 한번 6월 9월 기출문제를 풀어봅시다. 한번 바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흥부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관점 문제를 적용시켰네요. 답은 무슨 관점에 해당하나요? 보니까 이 놀부가 흥부보다 부자가 된 것은 본인이 괜히 열심히 노력을 한 부분을 아껴 쓴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랍니다. 걔네 노력했다는 합당한 보상, 합당한 결과라고 보는 거,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 이 결과는 그 당시 사회 규범에도 부합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이 현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능론이라는 거 쉽게 찾으셨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을을 보니까 당시에 무장적 사회 구조에 따라서 놀부가 장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회적 희소 자원을 모두 형에게 빼앗긴 흥부가 개인적 노력으로는 빈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불평등이라기보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거는 이제 관점 중에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본 내용과도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 불평등을 바라볼 때 갈등론은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지 않아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무엇에 의해서? 맞습니다. 타고난 가정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제일 강하게 받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는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흥부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이 빈곤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갈등론이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바로 가부장 제도죠. 가부장 제도는 이 가족 내에서도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돈을 버는 가장이 지배 집단이 된다는 이런 가족 내의 가족 제도의 불평등 측면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대표 단어이기 때문에 갈등론이라는 걸 또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은 좀 관점이 다르죠. 보니까 저는 흥부가 평소부터 밥풀에 묻은 주걱으로 뺨을 맞자 고맙다고 말하면서 다른 뺨을 내민 장면에 주목을 한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형수는 흥부를 내쫓기 위해서 주걱을 휘둘렀지만 흥부는 배고픈 시동생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였답니다. 자, 같은 상황, 같은 장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가 다른 거예요? 상황적인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상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1번 보니까 기능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왜 이런 비판을 받죠? 맞아요. 기능론은 뭘 싫어요? 지금 제가 문제 해설을 위해서 개념들을 좀 지워버리긴 했지만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니까 사회 변화를 싫어하고 그래서 보수주의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싫어하는 건 지금 이게 이익을 누리고 있는 지배 집단이겠죠. 그래서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을의 관점, 갈등론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본대요. 상호 의존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죠. 그래서 을을 갑으로 바꿔주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상상론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거시는 기능론과 갈등론 여기 있죠.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4번 기능론의 관점은 갈등론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본대요. 대립과 갈등을 강조하는 건 기능론이 아니라 바로 갈등론이 되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을 바꿔 표현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마지막 5번 갈등론의 관점은 상상론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답니다. 행위자의 능동성, 개인의 행동을 강조했다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맞습니다. 미시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을과 병이 서로 바뀌어서 답이 될 수 없겠네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9월의 6번 문제고요.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급한 이유는 지금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끊으면 흐름이 끊겨서 싫은데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자,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한 이유를 또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답은 보니까 불공정한 분배 체계의 심화로 희소자원이 기득권층에 집중되면서 자 이거 뭐 그냥 내용 해석할 필요도 없이 갈등원이란 거, 갈등원의 키워드는 게 너무 끄득끄득 나와 있죠. 이 사회 제도, 결혼 제도 자체가 지금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원인 거 쉽게 찾으셨을 거고요. 일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이 되면서 이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비혼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이 비혼 가구의 증가를 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상황적인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이것도 개인의 선택의 결과라고 개인의 감을 했으니까 상상론인 거 쉽게 찾으셨을 거고요. 네, 마지막 결혼 생활에 수반되는 출산,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혼 가구가 증가했다. 이거는 당연히 기능에 초점을 맞췄으니 기능론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갈등론의 관점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 역할 분담 체계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한대요. 갈등론이 이거를 간과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거를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상상론의 관점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대요. 인식 변화, 의미 부여는 결국에는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기능론의 관점은 결혼제도가 사회 구성원을 추원함으로써 사회주의에 기여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강조하게 되죠. 사회 질서를 강조하니까요. 3번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갈등론의 관점은 기능론의 관점과 달리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적 관점에서 이해한대요. 기능론과 갈등론은 둘 다 거적 관점이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이 틀려서 4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마지막 5번 상상론의 관점은 갈등론의 관점과 달리 결혼제도와 다른 사회제도 간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대요. 상호 의존은 누구의 키워드죠? 바로 기능론의 키워드입니다. 병의 키워드예요. 근데 지금 갈등론과 상상론을 묶어놓고 설명을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상상론은 상호 의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는 것도 구분을 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병에 관련된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고요. 어때요?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좀 해설을 좀 약간 대충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해설이 이해가 안 된 부분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추가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첫 시간으로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이 기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수업 듣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